이제 FTA 관련된 우리 무역실무 관련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그래서 원산지 결정하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한 번 더 짚어드릴 건데, 자, 이번에는 이제 집적법 한번 보겠습니다. 잘 쓰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 역내상 원재료 비율만 산정한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부가 가치 기준 중에 RVC 방식이 있고 그 RVC의 직접법이더라. 그래서 빌드업, 그래서 BU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내 부가가치 기준이 몇 프로라고 어떻다고요? 우리 RVC 방식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조하는 정상거래 가격으로 상품을 100불에 판매했다. 상품 가격이 100불이다. 사용된 원산지 재료는 40불입니다. 비원산지 재료는 20불일 때 직접법에 의해 RVC 비율, 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해 보세요. 쉬워요. 얼마요? 거래 가격, FOB 가격 100불 분의 원산지 재료비만을 계산한다. 40불, 40%죠. 이게 집적법. 자, 공제법은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국내 부가가치 포함, 역내 부가가치 일정 수준 이상일 것. 그래서 계산 방식은 상품 가격 FOB 가격분의 상품 가격 빼기 비원산지 재료비. 보겠습니다. 정상 가격이 100불이고 원산지 재료비 40불, 비원산지 재료비 20불. 그랬을 때 상품 가격 100불, 상품 가격 100불 마이너스 비원산지 재료비 20불. 그래서 80%. 쉽죠? 이게 공제법이다. 자, 순원가법은 NC라고 합니다. 네트 코스트라고 그래요. 원가. 그래서 이거는 주로 한미 FTA 자동차 부품들 이런 데 쓰이는데 이 계산 방식은 순원가분의 순원가에서 비원산지 재료비 이것만 대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부가가치의 네 번째 방법 MC 방식. MC라고 그랬죠? 임포트의 M. 임포트 컨텐츠 메소드. 그래서 이거는 여지껏 우리 직접 공제 순원가법은 분모값이 뭐였어요? FOB 가격이었어요. FOB 가격분에 근데 MC법은 공장도 가격입니다. 엑소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공장도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인데 비원산지 재료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것. 그래서 계산 방식은 공장도분의 비원산지 재료비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실제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어렵진 않죠? 우리 아세안 FTA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FOB 가격 14,000원, 재료비 8,000원, 비원산지 2,000원, 운송비 1,000원 이렇게 쭉 돼 있을 때, 자, 직접법 뭐라고 그랬죠? FOB 가격 14,000분에 원산지 재료비만을 산정한다. 끝. 공제법 FOB 가격분의 FOB 가격 마이너스 비원산지 재료비 2,000원. MC법은 분모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장도 가격으로 했죠. 공장도 가격 13,000분의 비원산지 재료 2,000원. 즉 공제법하고 직접법은 이 기준이 일정 비율 이상이어라. MC법은 비원산지 재료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여라. 이렇게 규정한다고 그랬죠. 어렵진 않죠. 그래서 제가 이걸 산정할 때 우리 수출 신고 할 때 수출 신고가 CIF 얼마, CFR 얼마, FOB 얼마, DDP 얼마라고 했을 때 이 부가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은 결국에는 FOB, X와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그랬을 때 FOB 기준은 X워 가격이라면 운송료를 국내 운송료를 빼면 되는 거고 X워 기준이라면은 FOB에서 운송료 빼고 DDP라면은 FOB를 산정할 때는 해외에
해외에서 지불된 세금이라든지 항만 사용료라든지 국제 운송료 등을 뺀 게 FOB로 간다. 이것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러면 원산지 판정이 났다 그러면 이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하셔야 되는데 원산지 증명서 발급할 때는 기관 발급, 세관이나 상공회에서 발급해주는 기관 발급이 있고요. 수출자나 생산자가 마음대로 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발급하면 자율 발급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발급을 규정하고 있는 FTA 협정은 한싱,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 한베트남 주로 보시면은 아시아 국가들이죠. 아시아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자율 발급은 칠레, 에프타, EU,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주로 유럽, 미주 쪽들이에요. 뭔가 전통적으로 그 국민들에게 자율성이 부여된 이런 국가들이 자율 발급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산지 증명서를 무조건 다 발급해서 수입국 세관에 제출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 앞전에서 봤지만은 소액에 대해서는 원산지가 그 나라 영내산이라 하면은 굳이 원산지 매달을 제출 안 해도 이 정도 이하의 금액이라면은 그 FTA 협정 관세를 적용하겠다. 제출 면제 보시면은 첨불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수출되는 물건인데 매번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해줘야지 우리 수입자가 FTA 관세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매번 발급을 해줘야 된다. 수출될 때마다. 왜? 반드시 수출될 때마다 판정을 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왜? 오늘 생산한 제품에 들어간 원재료하고 일주일 뒤에 생산된 물품에 들어간 원재료의 단가들이 틀려질 수가 있죠. HS 코드가 틀려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수출되는 물건, 수출될 때마다 그 제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해야 된다. 그러려면 매번 원산지 증명서 발급할 때마다 그런 제조 공정이라든지 원재료 내역들을 일일이 세관에다 소명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뭐냐? 바로 그 원산지 인증 수출자라는 제도입니다. 이건 뭐냐? 세관에서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한 수출자예요. 즉 바꿔 말하면은 해당 HS 코드에 대해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판하시면 안 돼요. 그 제품에 대해서 한국산입니다라고 세관에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해당 제품에 대해서 그 기업이 이 제품에 대해서만큼은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인증 수출자입니다. 그럼 이 인증 수출자를 취득하게 되면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라든지 원산지 증명서 발급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를 간소화시켜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거하고는 별개로 한 EU FTA에서는 6,000유로 초과되는 물품의 수출자는 반드시 이 인증 수출자를 취득해야지만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가 있다. 다시 요약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원산지 인증 수출자는 품목별 인증 수출자가 있고 업체별 인증 수출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품목별 인증 수출자는 이 인증받은 협정, 인증받은 제품, 이 제품에 대해서만, 이 협정에 대해서만 인증을 부여받은 거예요. 반면에 업체별 인증 수출자는 현재 발효되어 있는 협정, 안 그러면은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향후에 추가될 수 있는 모든 협정, FTA 협정, 그리고 그 수출자가, 제조자가
지금 생산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모든 물품, 또 앞으로도 생길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부여한 거예요. 이게 업체별과 품목별의 차이다. 그러면 업체별 인증이 있다는 게 좀 더 어렵겠죠. 단순히 업체별 인증은 품목별 인증에 대비해서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만 구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전산 시스템을 따로 구축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 이미 관세청 그리고 산자부산업무역협회에서 만들어놓은 FTA 코리아, FTA 패스 시스템이 있어요. 그 패스 시스템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면은 업체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인증을 따기 전에는 한 EU FTA들은 6,000유로 초과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지 않으면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EU가 아닌 아세안, 싱가포르, 인도, 한중 이런 여타 원산지 증명서를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되는 이런 협정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할 때 매번 내 물건이 한국 산업 판정이 나옵니다라는 증빙 서류를 매 건마다 제출하고 소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하게 되면은 통상 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돼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로 나간다 그러면 비행기는 당일날, 안 그러면 그 다음날 도착하죠. 그럼 수입 통관할 때 FTA 원산지 증명서 없겠네요. 그래서 이 인증수출자, 품목별이든 업체별이든 이 인증수출을 구비하셔야지만이 EU FTA에서는 6,000유로 초과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이런 기관 발급 협정에 있어서는 매 건마다 원산지를 소명해야 되는 그런 증빙 서류들, 이 제출 서류들을 생략해 줍니다. 왜? 세관에서 원래는 매 건마다 이 자료들을 보고 원산지가 한국인지 아닌지를 판정해 보고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업체별 인증수출자라면 이미 세관에서 너는 그 품목에 대해서, 그 협정에 대해서 아니면은 네가 취급하는 모든 물품, 당신이 적용하는 모든 협정에 대해서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인증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류들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잘한다라고 인정해 주는데.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하게 되면 이거는 2시간이면 나옵니다. 2시간. 그래서 이 품목별 인증 수출자, 업체별 인증 수출자 이걸 반드시 취득하고 가셔야 된다. 특히 또 하나 추가로 항공 수출, 배가 아닌 비행기를 태워서 물건을 내보낸다 라고 하는 제품들,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인증 수출자를 취득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세 환급으로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 FTA 원산지 판정하는 거 다시 한 번만 요약을 하고 들어가 보면은요, 요 실전에서 보셨죠?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 HS 코드 품목 분류를 반드시 한국관세청에 공식화된 문서로서 품목 분류 사진을 올려서 질의를 받아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원산지 결정 기준들이 합당해질 거고 간이정액 환급액이 세팅이 될 거고, 또 하나 이 HS 코드를 한국관세청에서 940을 301로 판정을 받았다 치더라도 상대국 수입자한테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한국에서는 940을 301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니네 나라 베트남에서, 중국에서 940을 301이 맞느냐라고 확인하셔야 돼요. 왜? FTA 협정 관세율은 누가 혜택을 주는 건가요? 한국 세관에서? 아니죠. 수입국 세관에서 그 혜택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국 세관이 원하는 코드, 수입국 바이어가 원하는 이 HS 코드를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940을 3구의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은 상대국에서 9403입니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수출 신고는 9401로 하되 원산지 증명서는 9403으로 발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한국에서의 수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FTA 협정 관세율, 수입국에서 FTA 협정 관세율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드시 수입국 바이어하고 이 HS 코드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수입국 바이어, 수입국 세관에서 원하는 HS 코드로 원산지 증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를 저희가 다 발급했다고 해서 바로 발급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입력된 내용, 그 견본을 미리 상대방 바이어에게 미리 다 보여주고 검토를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발급하면 맞겠느냐? 왜 그러냐면은 어떤 국가들은 하다못해 인도라든지 뭐 이런 일부 국가들은 점, 컴마, 뭐 상호 조금만 틀려도 인정은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입국 세관 HS 코드 확인 그리고 또 하나 원산지 증명서, CO, 견본, 샘플을 미리 수입자한테 보내서 크로스 체크를 받고 난 다음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원산지 판정을 다시 한 번 더 해보시면요. 어렵지 않죠? 세 번 변경 기준, 세 번 변경 플러스 부가가치 기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수출 물품을 구성하는 뭐? 비원산지 재료의 HS 코드하고 수출 물품의 HS 코드가 바뀌었다. 비원산지 재료의 HS 코드, 수출 물품의 HS 코드가 2단위, 4단위, 6단위가 서로 틀리냐? 이건 판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부가가치 기준에 있어서는 요 값만 대입하시면 돼요. FOB 가격이 얼마냐? 상품 가격이 FOB 가격, 비원산지 재료비가 얼마냐?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어렵진 않죠. 하지만 이런 원산지를 최초로 판정하고 품목 분류를 하고 상대국에서 그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관세사하고 상의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상의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그 수출을 여러 곳에 그 포워드하고 때로는 뭐 바이어가 노미한 포워더, 이제 우리 수출자가 진행한 포워더 이렇게 많은 포워더들하고 그 업무를 할 때 그 여러분들의 그 수출 신고, 수입 신고가 여러 곳의 관세사로 쪼개져서 관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급적 한 군데로 관세사 한 군데로 다 통합을 시키세요. 그래야지 어느 포워더, A라는 포워더를 통하든 B라는 포워더를 통하든 어느 국가로 나가든 수출 신고, FTA 판정의 일원화가 이루어지고요. 그 물건의 설령 뭐 재수입, 뭐 클레임을 당해서 재수입이 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수출하고 수입의 일관된 관리가 가능해져요. 관세 환급까지.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관세사를 한 군데로 일원화시키기를 제가 권해드려요. 그리고 설령 포워더가 노미된 관세사 그쪽을 쓴다 하더라도 그 포워드에 연락하시면 관세사를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다 바꿔드릴 거기 때문에 가급적 일원화시켜서 수출 통관, FTA 원산지 판정,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관세 환급, 재수입 관련된 이 전반을 일원화시켜서 관리하셔라. 제가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관세 환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 환급 보기 전에 관세는 그러면 언제 징수를 하느냐? 징수. 관세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사용 또는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할 것. 이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용 또는 소비할 것을 전제로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환급이라는 건 뭔가요? 다시 돌려주는 거죠. 돌려주려면 뭔가 낸 게 있어야 돌려줄 거 아니에요. 관세 환급이라면은. 그래서 수입할 당시에 뭔가 납부한 관세가 있었다. 그런데 이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 이 물건이 한국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지 않고 외국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전제 조건이 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환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하는 때,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이 원재료가 수출 등에 제공됐다, 수출이 돼버렸다 할 때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관세 환급이다. 그래서 이 관세 환급은 통상 수출 신고, 제품이 수출되고 나서 2년 이내까지만 환급 청구권을 행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급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환급을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청해야지만이 준다. 그리고 이 원재료 수입된 원재료는 반드시 2년 이내에 수출이 되어야 됩니다. 원재료가 수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이 되고 수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하셔야 돼요. 환급 신청. 그래서 환급의 종류를 보시면요. 관세법에서는 과온합, 위약 환급 이걸 규정하고 있고 우리 관세법하고는 별개로 환급 특례법에 관세법에 관한 특례법, 환급 특례법에서는 개별 환급, 간이정의 환급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 과온합 환급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입할 때 세금을 잘못 냈어요. 많이 냈다. 이랬을 때 다시 돌려받는 거. 과오, 과납, 오납, 많이 냈거나 잘못 냈거나 이랬을 때 과오납 환급. 계약상의 환급은 수입된 물건을 받아봤더니 이게 내가 원하는 물건이 아니었어. 그래서 다시 우리 바이어한테 다시 되돌려보내야죠. 그래서 위약, 계약과 상의하다. 그래서 위약 그럽니다. 위약. 약속에 위배됐어요. 이랬을 때 물건을 내보냈다. 그러면 돌려줘야죠. 왜? 관세는 외국 물품 우리나라에 사용 또는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한 때. 근데 다시 되돌려보냈죠. 환급. 자, 그러면 이제 환급 대상 수출은 뭐냐? 환급 대상 수출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은 다음과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 따른다. 즉, 관세법에 따라서 수출 신고가 수리된 수출, 뭐에 따라서? 관세법. 수출의 정의에서 저희가 제일 첫 단에 보면은 관세법에 의한 수출이 있었고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한 수출이 있었죠. 주로 관세법에서는 물품의 재화에 대한 수출을 얘기하고 있었고 대외무역법에서는 물품 또는 삼국 간 수출 그리고 서비스, 용역, 무채물에 대한 수출까지 규정하고 있었죠. 하지만은 환급 대상은 환급받을 수 있는 거는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의 수출만을 얘기하고 있다. 다만 무상으로 돈을 안 받고 내보내는데 관세를 환급해 줄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재부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로 내보냈다든지 거기서 팔렸다든지 이런 것들은 환급을 해주겠다. 자, 그다음에 유상수출. 그래서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유상이다.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라는 것은 환급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무상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상이라 하더라도 공짜로 내보냈다 하더라도 기재부령을 정하는 수출이라면 환급을 해줄게. 뭐냐? 박람회 전시회를 위해서 무상으로 수출한 거. 견본품, 샘플도 환급이 됩니다. 대체품 무상 수출 등 이런 것들이 환급 대상이다. 무상이라 하더라도 환급 대상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따로 보실 건 없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규정하는 것들은 주로 보세 구역들 그리고 우리나라 관세법상 우리나라가 아닌 것들. 그래서 주한미군이라든지 보세 구역에 물건을 집어넣었다라면은 이제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규정들이고.
수출 이행 기간은 앞서 보셨죠? 2년 이내 수출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지만이 주겠다. 그래서 날짜로 한번 따져볼게요. 물건, 원재료를 수입 신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수출 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 관세 환급이 돼야 된다. 하지만 좀 더 날짜 산정에 있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자, 환급 신청 기간을 보시면요. 수출 신고는 이 원재료는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 그리고 환급 받을 수 있는 이 원재료는 수출 신고 수리일 말일이 속하는 달, 수리일에 속하는 달은 말일, 즉 수출 신고가 11월 8일 날 됐다라면은 말일은 11월 30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입된 원재료만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관세 환급은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 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환급 대상 물품을 한번 보시면은 수출 물품을 생산에 투입된 경우, 그래서 물리적, 화학적으로 결합된 물품, 생산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된 물품, 그리고 해당 물품은 포장용품까지 환급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이 됐다. 즉 수입이 됐는데 수출이 돼버렸네요. 한국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환급 대상이다. 대체 환급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우리 간이적인 환급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래 환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낸 관세가 있어야지 돌려줄 거 아니에요. 뭔가 낸 게 있어야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게 환급이에요. 하지만 간이적인 환급은 수입한 내가 수출한 물건에 대해 거기에 소요된 원재료 수입을 했던 관세가 납부됐건 그거 다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직전 2년간 매년마다 1년마다 환급액이 6억 이하였다. 환급 신청해서 받은 금액, 환급 받은 금액이 6억 이하인 중소기업 그리고 제조한 기업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게 간이적인 환급인데 중소기업 환급 받은 금액, 환급 신청해서 통장에 입금된 금액 6억 이하 그리고 제조자 이 규정을 갖춘다라면 간이적인 환급을 해주겠다. 그런데 모든 물건에 다 해줄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우리 마스크팩. 그래서 젤 타입은 10,000원당 30원, 부직포 타입은 10,000원당 0원. 하나도 안 줄게. 이렇게 품목마다 관세청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보실 필요 없고 요걸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아까 젤 타입의 부직포는 10,000원당 30원. 부직포 타입은 10,000원당 0원. 즉 품목마다 HS 코드마다 관세 간이적인 환급액을 별개로 정하고 있더라. 그래서 역으로 이걸 한번 먼저 계산해 볼게요. 아니다. 앞으로 먼저 볼게요. 그러면은 말씀드렸죠. 중소기업에 대해서 환급을 해준다. 그럼 중소기업인 이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중소기업 현안정보 시스템에 가면은 중소기업 확인서가 있습니다. 소기업 확인서가 있어요. 중소기업, 소기업 이 확인서를 받아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조자한테 환급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제조자가 수출하는 사람이 제조자가 아니더라. 그러면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출 신고할 때 수출 신고 필증상에 수출자하고 제조자가 동의를 하더라. 그리고 환급 신청인 이게 수출 신고 필증에 이제 기재되는 내용인데요. 환급 신청인을 제조자로 했다라고 했을 때 수출 금액 1억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일 답의 마스크팩은 간이정의 환급률이 10,000원당 30원을 돌려줄게 라고 정해놓고 있어요. 관세청에서 그냥 무작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정해놓은 금액대로 무조건 수출만 했다라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게 간이정액 환급이에요. 간이정액 환급이라는 거는 간이한 방법으로 정액제로 돌려줄게 라는 게 간이정액 환급이에요. 정액은 누가? 관세청에서 정해놓은 금액. 간이한 방법, 수출된 물품에 원재료가 들어갔는지 그 원재료 여부 관계없이 그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납부했는지 아닌지 이거 전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만 했다라면 수출금액 얼마? HS 코드 뭐야? 간이정액 환급액 얼마? 이렇게 해서 정액제로 산출해서 돌려주니까 간이정액 환급이다. 그래서 제일 탑의 마스크팩은 30원이에요. 그랬을 때 간이정액 환급액은 수출 금액 FOB 곱하기 30원 나누기 10,000원당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3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만약 수출자하고 제조가 틀리다. 즉 내가 수출자가 물건을 제조한테 구매해서 내가 수출했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두 가지의 경우수로 나눠집니다. 환급 신청을 제조자가 받겠다고 표시하는 거하고 환급 신청을 수출자가 받을게라고 기재한 경우가 틀려져요. 만약에 이 제조자가 환급을 받을게요라고 신고를 했다. 수출금액 1억 원. 제조자 입장에서 수출자한테 8천만 원에 팔았지만은 수출자는 1억 원에 팔았겠네요. 그랬을 때 이 환급액은 환급률은 30원. 그랬을 때 산정을 할 때는 수출금액 제조자가 환급받을 때는 1억 원 FOB 금액 이거에 30원을 곱합니다. 그래서 환급액이 30만 원이 나와요. 즉 환급액 산정할 때는 제조자가 환급받을 때 환급 산정액은 수출 금액이에요. 이 제조자의 공급가액이 아닙니다. 수출 금액 기준으로 받아요. 제조자 입장에서는 이 2천만 원의 차액만큼 더 환급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수출자하고 제조자가 틀린 경우로서 관세 환급을 수출자가 받겠습니다라고 수출 신고가 됐다. 그랬을 때는 이 분모값을 1억으로 산정을 하지 않고요. 공급받은 금액, 수출자가 제조자로부터 공급받은 금액, 즉 8천만 원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8천만 원 곱하기 30원 나누기 만 원, 만 원당 30원, 그래서 24만 원. 즉 제조자가 환급받을 때 환급액이 더 커요. 그리고 직접 제조하지 않은 이 수출자가 환급을 받을 때는 제조자한테 납품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환급액을 산정한다. 됐죠? 그러면은 이 수출자가 직접 제조한 물건도 있고 구매한 물건도 있고 때로는 구매한 게 여러 업체한테도 구매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수출신고 필증상에 제조자를 제조 미상이라고 표기해요. 이 미상이라는 거는 제조자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조자가 너무 많아서 다 기재를 못하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예요. 제조자가 한 명일 때는 반드시 환급 신청인의 제조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수출신고 필증의 기재 항목에 제조자는 한 명밖에 못 넣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제조가 2명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제조 미상 너무 많아요. 안 그러면 제조 미상, 제조자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아니면은 제조자가 너무 많아서 기재할 수가 없네요. 그랬을 때는 수출신고 필증의 신고인 기재란에 제조자명 A, B, C, D를 쭉 기재해놓고 나중에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자, 또 유의하셔야 될 게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한 물품 이게 원상태 수출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이 원상태 수출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수출 신고할 때 수입 신고 정보 또는 분할 증명서 정보를 반드시 수출 신고 필증에 기재가 돼야지만이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수출 신고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상태 수출 때로는 수입한 수입자가 자기가 구매를 수입을 해서 저 수출자한테 제조 가공이 안 하고 원상태로 그대로 넘기면서 분할 증명서라는 서식을 넘겨줬을 때는 이 정보가 반드시 수출 신고 전에 입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했을 때 관세사 미리 이 사전 정보를 반드시 넘기셔야 돼요. 수출 신고 수리되고 물건 나가버리면 게임 끝입니다. 그래서 요거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죠. 수출 신고 필증에 있는 물품의 제조자가 물품의 제조업체가 여러 곳이다. 이런 때는 제조자 정보를 제조 미상으로 기재해라. 이런 경우에 환급이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별 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환급. 이 개별 환급은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산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다 산정을 해서 개별적으로 계산해서 환급을 받아가세요. 환급을 언제 받을 수 있다고요? 수입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 외국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할 목적으로 그걸 전제 조건으로 관세를 징수한다. 그런데 이 원재료 등이 수출이 돼버렸죠. 국내에서 사용, 소비가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증빙을 해주셔야죠. 이제 환급을 받으시려면. 그래서 수출이 됐다라는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수출 신고 필증입니다. 그렇다면 수출만 됐다고 증빙할 거냐? 세금 냈다라는 걸 보여주셔야죠. 세금 냈다라는 걸. 납부세액 증빙서류. 그래서 수입신고 필증. 내가 수입했다면 수입신고 필증. 다른 사람이 수입해서 제조 가공이 이루어져서 원재료 투입됐다라면 기납증이라고 부릅니다. 기초원재료 납세 증명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수입을 해서 제조 가공을 안 하고 그대로 넘겼다라면 분할 증명서. 이 서류들을 구비해 주셔야 돼요. 수출 증빙, 세금 납부한 증빙. 그 다음에 또 하나 증빙하셔야 될 게 소요량 계산서입니다. 이 수출 물품의 원재료가 얼마나 소요가 됐느냐? 소요량 계산서. BOM 제조공정도. 요게 제출되면 돼요. 자, 추가로 용어를 하나 더 보시면은요. 이 기납증인,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저희가 기납증이라고 부릅니다. 기납증. 이 기납증이란 뭐냐? 수입자가 수입한 원재료를 이용해서 제조 가공을 했어요. 제조 가공한 물건. 이거를 수출자랑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공급할 때 관세를 정가시키는 서류가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기납증. 분할증명서는 수입자가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 가공 없이 수입한 상태, 원래 상태 그대로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공급할 때 관세를 전가시키는 서류가 분할증명서예요. 즉, 이 서류 자체가 수입할 때 세금 납부한 근거죠. 근거. 그래서 수출 증빙, 세금 납부했다는 증빙. 그래서 개별 환급을 산출하실 때는 이렇게 수출 물품에 들어간 원재료가 몇 개나 들어갔냐, 소요가 됐느냐, 일일이 다 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산정이 됐다면 이 납부세액에 대한 증빙을 하셔야 되고, 심플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별 환급이고, 이 반입 확인서는 우리 수출에 공여진 게 아니고요. 이제 국내에 있는 보세, 국내에 있는 보세 구역 등의 물건이 납품이 됐다라면은 수출로 가름해서 관세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게
반입 확인서예요. 그러니까 수출 신고 필증에 가름하는 서류죠. 보세구역에 들어갔다. 보세구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출은 아니지만 수출에 가름하는 서류. 반입 확인서. 즉 수출 신고 필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강의가 다 끝났고 지금 워낙 이 강의를 한 64시간 해야 되는데 지금 4시간 만에 하려다 보니까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많이 스킵을 시켰어요.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 수출 단계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할 때 그리고 FTA 원산지 판정하는 방법론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요 나머지는 이제 관세사하고 상의하면서 가면 되기 때문에 그건 염려는 하지 마시고 그 여러분들 그 기업에 맞는 기업의 제품이라든지 그 수출국이라든지 또는 제조 가공의 형태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기업 분석도 해드릴 거고 또 하나 제일 첫 장에 소개해드렸던 그 우리 그 국가지원 사업 이게 수시로 공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출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달 21년 5월달에 공표가 될 거예요. 그거 한번 또 보시고 또 서울 지역에 계신 기업이라면은 그 해외 인증, 규격 인증, 뭐 위생 허가라든지 무슨 다른 FDA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인증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부담이 되고 지원을 받고자 하시면은 서울 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SBA 거기 사이트를 수시로 보세요. 보시고 여타 그 산자부에서 공고한 통합 그 사업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은 기업 운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FTA 판정 뭐 그런 거 어렵지 않잖아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세사하고 상의하시면서 가시면은 여러분들 거래하는 관세도 최대한 많이 서포트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FTA 판정뿐만이 아니고 그 무역 계약의 서두부터 마지막 결제받는 데까지 어떤 거든 그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이제 그 연락처 남겨드린 제 연락처 카톡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FTA 팀장 그쪽한테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맞춤형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동안 교육받으시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